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개천용 지수라는 것을 서울대에서 경제학부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네. 이 지수를 분석을 해봤더니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이 차이 나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천에서 영이 안 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주병기 교수팀이 연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체 개발한 그 기회불평등 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름을 개천용 지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부모의 학력이 좋으면 그 자녀의 학력이 좋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런 걸 우리가 학력 대물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이제 학력 대물림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직업 대물림이 되고요. 그렇죠. 그게 곧 부의 대물림이 되고 결국은 소득의 또 대물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다. 가난한 집안에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잣집 아이는 계속 부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자본주의에서 과연 경쟁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우려가 된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특히 좀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2000년 이후에 많은 지금 경제학자들이 이런 교육의 문제를 이제 경제의 시각으로 지금 풀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논문이 바로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봤더니 좀 지니 교수랑 좀 비슷합니다. 뭐 자체 개발한 어떤 이제 모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0이 되면 이제 기회가 아주 평등하고 1로 갈수록 이제 불평등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개천용 지수가 0이다. 이 말은 그 최상위 성적을 낸 학생들 중에서 저학력 부모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저학력 부모를 가진 이 학생들의 인구 비율과 동등하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개천용 지수값이 1이면 최상위 성적을 낸 학생들 중에서 저학력 부모를 가진 학생들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중학교 국영수 학력 평가 자료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영어가 이런 부모 학력에 따른 불평등이 가장 심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수학, 그리고 국어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어의 경우에 이제 개천용 지수를 봤더니 0.74가 나왔는데 이 0.74가 무슨 뜻이냐? 만약에 이제 저학력 부모를 가진 학생들 중에서 기회만 평등했다면 이 학생들이 고득점할 수 있는 학생들이 1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74명이 기회가 불평등해서 이것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모 영향을 받지 않고 공부를 여전히 잘한 학생은 100명 중에 단 26명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74명은 부모 때문에 성적이 나빠졌고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보다 못 받았다는 얘기고 26명은 원래 자기 실력만큼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심한 게 수학, 그다음에 국어 이런 얘기였는데요. 국어가 낮다고 하더라도 국어도 0.57이니까 이 저소득 부모를 가진 학생의 절반 이상은 역시 이제 이런 그 부모의 낮은 학력 이런 이제 기회 불평등으로 인해서 자기 원래 실력보다 낮은 성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천의 용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0.75가 나왔고 수학이 0.71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왜 영어 수학이 국어 0.57보다 이렇게 높게 나온 겁니까? 주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선행학습 시킬 때 많이 시키는 게 영어하고 수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그 과목일수록 부모 학력에 따른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고요.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는 역시 부모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뭐 외국을 많이 나갔다든가 친척 중에 외국에 산다든가 그럼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쉽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부모의 학력 제가 이 부모 학력을 주시를 하는 게 결국 부모 학력이 웬만하면 직장과 연결이 되고요. 또 직장이 소득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저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영어 같은 경우는 역시 저소득층 아이들보다는 고소득층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동국대학교 갑자기 무슨 교수였죠? 김낙연 교수가 네. 2013년도인가요? 연구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전체 네. 국가부의 62.6%를 가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니까 네. 결국은 양극화 문제가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거는 뭐 아주 네. 직접적이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고등학교 수학능력 시험과도 결과가 비슷하겠죠, 결국은? 네. 사실 이번에는 중학교 성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네. 6개월 전에 이 고등학교 수학능력 시험 결과랑 한번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하고 한 비교를 해봤는데. 네. 2011년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외국어 영역은 0.63, 수리, 나영은 0.51, 그리고 예. 언어 영역은 0.56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 특징은 뭐냐면 중학교보다는 그나마 이 편차가 적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중학교 때가 이 부모 학력에 따른 기회 불평등이 가장 심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연구진이 이 결과 내놓고 우리도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렇게 줄어든 거죠? 만약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중학교 때 차이가 났던 그러니까 부모의 그 학력 때문에 생겼던 그런 차이가 고등학교 때 수업을 잘 받아서 이게 좁혀졌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좋은 건데 근데 가만히 연구팀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 못했던 아이들이 진학을 포기했다. 절대 숫자가 줄어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중학교 때 이미 성적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진학을 포기를 해버리고요. 이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아이들만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사실 모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가면 이러한 그 격차가 완화된 것처럼 나왔다. 이렇게 지금 연구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최근에 이런 연구가 많이 나왔나요? 학력 대물림에 관계된 연구가 서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 연구에 이 학력 대물림에 대한 연구와 유사한 논문, 예를 들면 학력이 높을수록 좋은 직장을 갖고 월급이 높다. 맞습니다. 또 자녀들도 뭐 좋은 대학 갈 가능성 이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많이 주목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학력에 따른 소득의 이런 비례관계 여기 원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소득 격차에 따른 그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최근에 와서 이제 학력 즉 교육 문제를 같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또 분석한 자료도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른바 그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거쳐서 이제 정보화 세대로 넘어왔을 때 이런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직업 지위와 그리고 이제 계층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것을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점 더 이게 고착화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학력과 본인의 학력을 비교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학력도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 학력이 중졸 이하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력도 중졸 이하가 되는 비율이 무려 16.4%나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상이면서 본인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비율. 그러니까 아빠는 고졸인데 나는 중졸인 경우 이때 비율은 0%였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지셨으면 거의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막노동, 일용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쓸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만약에 중졸 이하면 자식이 중졸 이하가 될 가능성이 16%나 되더라. 물론 아닌 학생들도 84%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그 84% 중에서는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또 스스로 나오니까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또 그 비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재밌는 게 아버지가 고졸일 경우에는 자식이 중졸일 경우가 0%더라. 이 상징성이 상당히 이제 큰 것 같습니다. 직업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이 자료에서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단순 노무직, 숙련 기능직, 서비스 판매직, 사무직, 관리 전문직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아들 직업과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 전문직이면 아들의 직업도 관리 전문직이 되는 비율이 무려 42.9%에 달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빠가 변호사일 때 아들도 변호사나 그와 비슷한 직업을 가질 확률이 42.9%나 되더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되는 게 맞네요. 네, 우리가 뭐 시중에 흔히 말하는 뭐 의사 집 아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집 아들이 변호사가 된다. 여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 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자신이 15살 정도 됐을 때 내가 속했다고 생각하는 계층과 그리고 이제 지금 성인이 된 다음에 나의 계층을 한번 비교해보라.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이 아버지의 계층과 상관없이 나이 계층이 높을 확률은 또 상당히 이게 좀 낮았고요. 또 재밌는 게 정보화 세대 즉 그 70년대 그리고 이제 민주화 세대 80년대 그리고 정보화 세대 90년대죠. 이 산업화 세대 70년대, 민주화 세대 80년대, 정보화 세대 90년, 2000년으로 넘어올수록 비교를 해봤더니까 이 아버지 학력과 나의 학력, 아버지 직장과 나의 직장이 비슷할 확률이 갈수록 강해지더라. 이런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즉 산업화 시대 때는 우리가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빠 직업과 내 직업이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빠 직업과 내 직업이 점점 닮아가더라.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봐도 그게 크게 틀리지 않지는 않을까. 70년대 부모님들이 농촌에 있다가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다든가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무직을 키웠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런 사무직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그걸 대물림하게 되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대물림이 더 강해졌다.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뭐 1명 아니면 2명밖에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또 1명씩 놓기 때문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아버지가 느꼈던 경험했던 사무직 전문직으로 가라. 이게 뭐 할 수 있으면은 또 아들이 따라준다면 딸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입학사행을 상대로 한 연구도 재밌게 나온 내용이 있겠네요, 결국은. 네, 요건 한 이제 10년 전에 한번 또 엄청나게 회자가 한번 됐었는데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제목도 좀 자극적입니다.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1970년대부터 2003년까지 입학한 12,0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소위 이제 강남 8학군 출신의 입학률이 전국 대비해서 2.5배 높았다. 그리고 이제 대졸 학부모의 자녀가 고졸 학부모의 자녀보다 입학률이 3.9배 높았다. 그리고 고소득 직업군의 자녀가 기타 그룹 자녀보다 입학률이 17배 높았다. 이게 10년 전의 자료인데 지금은 훨씬 더 이게 세졌을 것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실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이게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거냐. 사실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해보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분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학적인 문제, 경제학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모든 것이 지금 번불해서 가고 있는 비빔밥 사회가 됐는데 이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기 때문에 추억이 있고 멋이 있었는데 그죠? 요즘은 너무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찍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자 현재 지금 독일에 머물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현지에 계시는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백범흠 총영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범흠입니다.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 아닙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독일 방문해 계시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교민들은 대통령께서 우리 교민들을 애국자라고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있고요. 예. 일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를 연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현지 교민 동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교민들 반응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애국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광부나 간호사들이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도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있는 건지요? 예, 일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 간호사, 아니 의사, 변호사 이렇게 굉장히 전문직을 갖고 있고요. 상당히 중산층으로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베를린 총리실 앞에서 어떤 뭐 이례적인 풍경이 있었다는데 어떤 겁니까? 일부 교민들이 그렇게 굉장히 대통령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로 민주화를 이룬 그런 분이라고 상징인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독일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독일 사회는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의 상징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선호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곧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퀘르버 연설문을 발표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G20 정상회담 가기 직전에 ICBM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북한이 이제 위협이지만 포용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이 아직은 뭐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까? 한 70분 정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결과는 뭐 곧 발표될 거고요.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하고 독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중요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과학기술 면에서 앞선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체제는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하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법과 질서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독일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시스템을 봐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백범 총영사께서 독일 현지의 총영사 업무도 바쁘신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이 독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관찰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백범 총영사께서 그동안의 산업 현장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둘러보시고 느끼신 바가 있다면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카이제트라우텐의 세계 최대 인공드론 연구소 그리고 민헨에 있는 로봇 AI 연구소 그리고 다름슈타트에 있는 항공 우주 관제소를 가봤습니다. 어디나 할 것 없이 AI와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자율 자동차 이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특히 중요한 게 학교와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업계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조 문화가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렇게 이제 협조하는 문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정부와 학교와 그리고 업계가 좀 떨어진 면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에 중요한 일을 할 그런 대통령이다라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메르켈 총리는 또 조만간에 완전 고용을 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나름으로서도 추경을 집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라는 나름대로 고육지책도 있는데 외교적 측면에서 보실 때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관계 조금 더 앞으로 어떤 통일도 뭐 여러 가지 독일의 모델이 있을 것이고요. 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독일이 현재 미국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동쪽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민주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한국을 중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측면까지도
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독일도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독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독일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한국 사회도 독일과 같이 인간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들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 성과 조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사람의 문재인 나라를 만드는 게 정책 목표인데요. 네. 독일이 먼저 이제 사실은 사람이 문재인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제 예. 독일은 지금 현재 고용이 완전 고용에 가깝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별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우선,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독일 사회의 장점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독 관계를 많이 발전시키는 그런 큰 업적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백범은 총영사께서도 주 대련 총영사도 하시고 나름대로 중국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 상당히 해안이 있으시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범음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총영사였습니다. 네, 독일과 직접 연결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화 상태가 안 좋았죠. 양해 바라고요. 방금 문재인 대통령 연설장인 베를린 시청에 도착을 하셨답니다. 프리미팅 중에 있고요. 잠시 후 연설을 하실 건데 우리 정면승부에서도 소식 속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